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에 국내 증시 상반기 주요국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했죠. 하지만 또 최근에는 주요국 30개국 가운데 22위까지 하위권으로 뚝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대로 코스피 5천의 꿈과 멀어지는 건 아닌지 지금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신사이버대 박병호 특임 교수, 또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국내 증시 보면 답답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불과 한 달여 전만 해도 우리 코스피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 정말로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경민 부장님, 네. 왜 이렇게 증시가 갑자기 박스권에 갇혀서 오도가도 못하게 된 거죠? 일단은 증시가 레벨업 됐던 과정들을 보면은 6월 초부터 7월까지거든요. 딱 두 달 동안에 25%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연간 수익률이 고점 기준으로 보면 한 37%가 됐었고요. 뭐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너무 좋았던 그림이죠. 이 와중에 뭐 정책 기대감들이 플러스 동력이 됐었는데 세제 개편 이슈로 인해서 기대했던 기대 심리를 좀 꺾어버리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때부터 시장에 좀 흔들림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 과정을 보게 된다면 좀 순환매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증시에도 순환매가 나타나듯이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도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하셨던 일본, 대만, 중국을 보면 일본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연간 수익률이 최근 많이 올라서 10% 정도가 되고요. 네. 그리고 대만은 이제 막 플러스 1% 정도가 되고 있어서 많이 올랐던 데 따른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대비 아웃퍼폼했던 정책 기대가 좀 약해진 부분들 이로 인해서 오히려 벌어졌던 괴리가 좁혀지는 과정에서 그동안 못 올랐던 나라들이 좀 더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권 증시에서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교하는 게 일본, 홍콩, 뭐 대만 정도까지 최근에 다 흐름이 괜찮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같이 부딪히게 되는 이슈들을 보면 우리가 내재적으로는 세제 개편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더라도 금리 불확실성, 뭐 전쟁에 대한 휴전 협상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같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걸까? 사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인 변수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변수가 사실 이번에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6월달, 7월달 뭐 주식시장을 끌고 온 변수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8월달 들어서면서 일단 대외적으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한 15%로 상호관세를 이제 미국과 이제 합의를 봤지만은 그 이후에 의약품이라든지 반도체 품목별 관세 거기에다가 이제 파생 상품까지 다 관세가 계속 지금 테일리스크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있고 대내적으로 보면 세제 개편안도 논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뭐 발표하긴 했는데 과연 이걸 뭐 5년간 510조 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과연 그 금리를 내릴 수 있을지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지금 불안감도 같이 혼재해 있고요. 저는 이제 거기다 추가적으로 또 뭘 보냐면은 6월 27일 날 있었던 이제 정부의 이제 그 부동산 개편안 보시면은 네. 이후에 이제 사실 금융시장에서 디레버리징이 되게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 빚을 갖고 있는 분들 빨리 갚아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 유입 속도가 증시로 들어오는 게 되게 약하다.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이제 투자 주체가 사실 개인이었거든요. 기관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미 6월달, 7월달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정도 시장을 끌어올려줬으면은 사실 8월달 정도쯤에서 이런 정책적 효과를 보면서 개인들이 사실 좀 끌어줘야 되는 또 그런 타이밍이 와 있는데 개인이 결국은 디레버리징에 갇혀버리면서 앞으로 이 디레버리징이 이제 당장 끝날 변수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런 한 4가지, 5가지 변수들이 지금 섞여갖고 결국 시장에 좀 악영향으로 미치지 않고 있나. 그렇다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 보는 것은 그러면 뭐 상승 모멘텀은 사라진 거냐. 이제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상승하면서 나오는 그런 리스크들을 지금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수 쪽에서는 좀 출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상승 모멘텀은 일단 요 리스크가 어느 정도 폭풍이 좀 지나가줘야 그래야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맑은 날씨를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이제 리스크도 결국은 시장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더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지만 수급적으로 보면 증시 대기 자금도 확연히 좀 줄었고
뭐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 수급도 좀 약해지는 것 같고 확실히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다시 떨어지려는 이제 이런 흐름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교수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코스피가 박스권에 접어든 시기가 딱 6, 7월 달 좋았다가 7월 말부터 8월 초부터 시작됐거든요. 네. 그럼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나 보면은 이 시기에 사실 어떤 특정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내놓은 정책이라든가 세제안이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정책적 기대감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주식시장이 좋았다가 이게 이제 실망감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투자 심리가 이제 차가워졌다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얼어붙은 상태까지 갔는 게 저는 이게 그 어떤 투자 심리를 강조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둘러싼 어떤 대내외적인 매크로 여건인 것들은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여전히 불확실성도 존재하고 글로벌 경기도 나쁘고 내수도 나쁘고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주가가 올라갔던 것들은 사실 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대감을 깨트리는 요인들을 뭐 아시다시피 잘 알지만 7월 말에 나온 뭐 어떤 뭐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개미들 주문인을 트는 증권거래세율 인상 같은 것들이 영향을 끼쳤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이런 거거든요.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처음에는 우리가 5,000포인트 간다고 그러고 해서 기대를 가졌지만 이제 우리 정책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법인세 인상, 뭐 노란봉투법처럼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거는 사실은 그 어떤 그 친노조적인 그런 정책도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다. 다 기업을 어떻게 보면 기업에게는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이 결국은 길게 잘 가려고 그러면 기업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기업 실적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이 더 주가 되고 오히려 시장을 살리는 요인들은 뭐 일부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저는 투자 심리가 깨진 게 박스권에 갇힌 원인이라 보고 이 원인은 나중에 회복이 되더라도 사실은 발목을 계속 잡을 것으로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플러스 알파로 작용했던 소위 말해서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지금 낙폭이 더 크다. 그럼 요게 다시 원복이 되면요. 주식 대주주 양도세 현행대로 50억 원 그대로 유지하겠다 발표하고 배당 분리과세 뭐 기대하는 대로 뭐 배당 성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최고 세율은 뭐 이런 것들 다 시장이 기대한 대로 바꾼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일단은 엔진을 켜는 겁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실망감을 다시금 기대감으로 되돌리긴 어렵겠죠. 어렵습니까? 네, 실망감을 좀 진정시켜주고 정상 수준으로 되돌릴 수는 있겠지만 이전과 같은 기대감을 더 증폭시키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 친화적으로 좀 정책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뭐 변화의 조짐들은 있지만 너무나도 지금 대주주 요건 강화가 좀 포커스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보기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좀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35%에다가 플러스 가산세를 하게 된다면 38%, 39%가 되는데 지금 현행 45%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종합소득과세를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공제 요건들도 있어서 실효세율에는 그 차이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정책들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지금 시점에서는 대주주 요건 강화도 좀 정상화돼야 되긴 하겠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또한 시장에 어느 정도 납득할 만큼의 세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배당을 적극적으로 늘려서 배당으로만으로도 소득을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정책 방향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누적돼야지 다시금 기대감을 갖고 시장을 바라볼 수 있지 뭐 이거 하나만으로 꺼졌던 기대가 다시금 뭐 폭발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국회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과 관련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결론을 못 냈다는 얘기죠.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심사숙고하겠습니까? 숙고한 결과를 빨리 내놔야 그렇죠? 네. 시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사라질 텐데 어쨌든 시장에서 지금 기대하는 건 50억 원 현행 그렇죠. 그대로 유지하는 쪽에 네. 무게 중심이 실려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 갖고는 이제 투자 심리를 돌리기는 역부족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같이 이제 뭐 10억 미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화가 났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쉽게 해서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불공평하다. 왜냐하면은 다른 것보다 지금 이미 지분 요건이 있어요. 1%, 2%, 4% 코넥스에서 이미 지분 요건이 있는데 시가총액으로 또 자른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시가총액은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 나와요.
그렇다고 보면은 투자가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러면 결국 50억을 가든 다음에 또 바뀌면 또 바뀔 거란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구조적인 요건들을 바꿔야 투자 심리가 올라올 수 있다. 즉 뭐 시가총액 부분을 폐지를 시켜버리고 지분율 쪽으로 딱 가야 된다.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얘기되는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안도 사실 이수영 의원이 이제 처음에 제시했던 3억 이상이 돼서 25% 정도면 사실 시장에서 납득을 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걸 정부가 35%로 3억 이상을 또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가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건 뭔가 언페어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께서는 지금 심사숙고를 하실 때 그냥 숫자만 보지 마시고 저는 구조적인 면을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만약에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조금 더 시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그러면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것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법 개정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1차 상법 개정이 통과를 했죠. 근데 지금 2차 상법 개정도 준비 중인데 확실한 건 1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 증시에 미쳤던 효과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2차 상법 개정은 어떨까? 이것까지 묶어서 보신다면 정책 수혜, 정책 기대감 살아있다고 보시는지 교수님. 예, 저는 2차 상법 개정도 사실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요? 예, 긍정적으로.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업 옥죄기라고 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법 개정에 대해서 사실은 기업 옥죄기와 기업의 지배주주 옥죄기를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뭐 친노조 정책 이런 것들은 기업 옥죄기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법 개정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지배주주를 옥죄하는 거기 때문에 상법 개정은 분명히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법 개정이 되면 근데 이제 2차 상법 개정이라는 건 사실은 1차 때 우리가 상법 개정을 이미 했고 그게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주는 임팩트는 적겠지만 분명히 포지티브한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되고 또 게다가 지금 사실은 시장에서는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자사주 소각 관련돼서 네. 빨리 좀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은 더 크고 그보다 더 큰 건 또 오히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전에 이제 구현철 경제부총리가 심사숙고하겠다. 이 자체가 시장을 잘 모르고 가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금이 갔기 때문에 시장에 기스감 났는 거. 뭐 골프로 치면 오비고요, 축구로 치면 자살골이고, 바둑으로 치면 악수를 떴습니다. 그거를 잘못했으면 빨리 그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심사숙고하겠다. 이 자체가 이 요구 자체부터가 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살리는 데는 역부족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발언 중에 이제 기스라는 표현은 일본어의 잔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흠집이라고 험집이라고 해야 되죠.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법 개정 1차 상법 개정 때는 굉장히 시장의 기대감도 많이 불어넣고 이게 이제 플러스 효과를 많이 냈단 말이에요. 2차 상법 개정에 대한 부장님 생각. 일단은 상법 개정이라는 데 핵심은 자사주 소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차 상법 개정이 통과된 이후 보면은 좀 실력을 했습니다. 좀 많이 기대감으로 쭉 올랐던 것들이 좀 쉬어갈 타이밍이 됐는데 그때 국회의원들이 뛰어나와서 우리 바로 2차 상법 개정 추진한다. 자사주 소각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다시 날아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추진되는 내용들을 보면 또 2차 자사주 소각에 대한 내용들이 또 좀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핵심 쟁점이 빠진 상황에서의 상법 개정이다. 그럼 또 3차를 기대해야 되는데 그 기대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기보다는 좀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이 어떻게 가는지가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볼 것은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자사주 소각을 어떻게 한다라기보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좀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ROE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자사주 소각 외에도 여러 가지 방편들을 두고 그걸 통해서 ROE가 개선된다면 인센티브, 그렇지 못하다면 뭐 채찍을 가하는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마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칫하면은 이게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는 소송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좀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리되지 않으면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를 더 증폭시키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펀더멘털이라고 한다면 역시 주식시장에 포함된 기업들이 올리는
실적이죠. 실적과 관련돼서 최근에 상반기 코스피 상장사 636개사의 영업이익을 집계를 해봤더니 좀 늘었습니다. 지금 110조 4,001억 원 이렇게 집계가 됐고 이게 작년과 비교를 8% 정도 증가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미국의 관세 이슈도 있었고 국내 정치도 좀 상반기에는 혼란스러웠고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전반적으로 선전한 결과일까요? 선전은 했는데 수치를 보면은 사실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 또 선전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금 57조 거의 60조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증감률이 한 0.12% 정도 상반기가 작년 대비해서 지금 나왔는데 네. 사실 보면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16조가 나왔고요. 삼성전자가 11조, 현대차가 7조죠. 세 개만 합쳐도 이게 지금 50조. 네, 50조, 60조 중에서 거의 한 30한 5조가 반이 넘어가 버리거든요. 네. 그럼 결국 3개 회사가 반 이상을 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시면 이제 방산하고 조선 반도체 쪽이 일부 회사들이 조금 이제 성과가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행도 좀 뭐 사실 좀 저희가 부정하고 싶지만은 좀 성과가 좀 나왔고요. 왜 부족하고 싶으십니까? 왜냐하면 갑자기? 사실 다 이자 마진이죠. 네. 순이자 마진.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일부 제약사하고 이제 화장품 엔터 쪽이 좀 성과가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끌고 가는 전반적인 산업에서 전반적으로 이 영업이익이 이렇게 끌고 올라온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좀 불안해요. 만약에 이 세 개 회사가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아까 말씀하신 SK 하이닉스 이번에 지금 노조 지금 파업하겠다고 그러는데 만약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겨버린다.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이제 어떻게 감당이 지금 안 된다는 거죠. 현대차도 네.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보면 저는 이제 이렇게까지 나왔지만은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게 이번에 영업 실적을 다 발표하면서 이제 하반기 가이던스 지금 내놓는 걸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향후 정부 정책이죠.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진 것 같아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매출 증대를 좀 생각하는 쪽이 이제 많아진 것 같고요. 이번에 특히 정부가 이제 5개년 그 혁신 계획 발표를 하면서 반도체라든지 AI 플랫폼 쪽,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헬스케어, 뭐 K 컬처 쪽 이런 쪽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지원책 얘기를 하면서 해당 업종에서는 조금 더 목표 주가를 좀 상향으로 좀 잡는 것을 보면은 저는 일단은 상반기는 이렇게 결국 조방원이라든지 뭐 3개사가 어느 정도 버텨줬다고 하면은 하반기는 이제 정부 정책에 따른 특히 뭐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한국은행의 이제 통화 완화 정책 이런 기본적인 이제 매크로 상황들이 좀 받쳐준다라고 그러면은 다시 전반기와 다른 모습의 이제 하반기 어떤 영업이익을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서 지금 보는 것이 올해 한 영업이익률은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한 5% 정도 상승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0.12%라고 그러면 하반기엔 좀 크게 조금 성과를 좀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업이익 자체는 110조, 전년보다 8% 늘긴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영업이익률은 좀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 외 이익까지 합산을 하는 순이익 같은 경우도 좀 떨어졌고 이런 경우는 이제 영업 환경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 저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썩 훌륭한 편은 아닙니다. 뭐 영업이익은 늘어났다 하지만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구조가 사실은 뭐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만 본다 그러면 그래도 선전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이 수치 중에서 삼성전자가 전체 매출 차지하는 비중이 여기서 한 11%, 12% 됩니다. 삼성전자 실적을 빼고 나면 나머지 기업들은 그래도 영업이익률도 좀 개선됐고 순이익률도 좀 개선됐거든요. 그래서 뭐 잘했다라고 말은 못 드리지만 이거 실적으로 해가지고 뭐 주식시장이 좋아질 걸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우리 계엄 시기였고 이런 모든 상황을 다 감안한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선전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부장님, 네. 이게 증권사에서 이제 매번 실적 때마다 네. 이제 집계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집계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좀 못 미쳤습니까? 못 미쳤죠. 못 미쳤습니까? 네, 못 미쳤죠. 그러니까 영업이익 순이익이 예상보다 좀 부진했고 컨센서스보다 좀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시장의 기대치에는 좀 못 미쳤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상반기까지 한국 수출 굉장히 탄탄하게 잘해줬습니다.
이제 관세가 확정됐고 네. 하반기에도 수출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과 관계가 좀 불편할 뿐이지 다른 나라들하고는 관계가 불편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면은 자동차 수출도 플러스 반전을 했는데 네. 미국에서 역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쪽에서 플러스 성장을 하면서 메이크업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현상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펼쳐지고 있는 글로벌 전반적인 현상이라서 수출이 잘 버텨주는 가운데 최근 했던 소비 쿠폰의 영향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방향성들이 좀 더 명확해지고 산업 정책들이 구체화되고 거기에 예산이 투입된다는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하반기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살펴본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상장사들의 이야기였고 코스닥은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 코스닥 상장사 상반기에 10곳 가운데 4곳은 적자 기록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격차가 계속해서 좀 벌어지고 네, 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할 수 없죠. 왜냐하면은 상장사 어떤 요건 자체가 상장 요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완화된 그 요건 때문에 사실 종목 중에서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좀비 기업들이 사실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굳이 뭐 국내만 얘기 안 하고 미국도 사실 어떻게 보면 퇴출된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사실 코스닥에 지금 많이 몰려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가 되는 게 상법 개정이라든지 세제 개편을 좀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회사로서 어떤 주주들의 어떤 관리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맞추지 못하는 기업들이 태반이거든요. 굳이 상장을 해서 네. 투자가분들의 어떤 이제 신뢰감을 뺏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폐지를 하고 그냥 개인 기업으로서 살아가는 게 더 편한 회사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번에 이 부분과 관련돼 갖고 이제 상법 개정안 특히 이제 뭐 자사주 소각 문제라든지 아니면 배당 이익률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온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닥 상장사들에서 저 퇴출이라든지 아니면 잦은 상패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투명화되고 이제 전반적으로 좀 탄탄해진다라고 보면은 결국은 이제 펀더멘탈이죠. PBR 쪽에서는 아마 코스닥이 조금 더 이제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PBR 같은 경우 한 1.02배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PBR이 어떻게 보면 지금 0.6배도 안 되거든요. 그만큼 지금 취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제 구조조정, 특히 상법 개정, 세제 개편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좀비 기업들을 좀 퇴출을 좀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특히 자산 가치를 좀 끌어올리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네. 코스닥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이제 미국 시장과 수지 비유를 한다면 나스닥과 같은 거죠. 나스닥은 뭐 사상 최고치, 뭐 이른바 M7을 중심으로 한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코스닥은 너무 이제 현격하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 그 이유 중에 이제 진입도 어렵고 퇴출도 참 어렵다. 오히려 퇴출이 더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비 기업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많았었고, 우리 최근에 거래소에서도 이런 좀비 기업들의 퇴출을 좀 활성화하는 이 제도 개선도 발표가 됐죠. 예. 좀 더 돼야 된다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한국의 금융시장 중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 어디냐 그러면 저는 이 코스닥이라고 저는 찍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사실은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있던 기업이 나스닥으로 옮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코스닥에 있다가 회사가 좀 좋아지면 다 코스피로 다 옮기지 다시 코스피 회사가 코스닥으로 옮기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수치를 보면 작년에는 39%였지만 올해는 뭐 46% 이상이 적자 기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이제 적자 날 수는 있어요. 뭐 좀 제약이라든지 뭐 신약 개발 이런 거 하는 회사들은 적자 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회사가 굴러가려고 그러면 최소한 이 이자 보상 비율 인트레스트 저기 카버리지 레이쇼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사가 번 돈을 내는 이자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그게 1 이상 되면은 그래도 번 돈 가지고 이자를 내고 되는데 1 이하는 이자도 못 내고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이런 기업이 20%나 있다 그러면 이건 사실은 상장으로서 투자자들한테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자 보상 비율이 1 이하다 그러면 뭐 제 생각에는 2년 내에 퇴출시켜서
퇴출시켜주고 또 잘 되면 다시 재입선시키도록 해주는 이걸 활발하게 해서 이 코스닥의 전체의 어떤 그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야지만 우리 전체 시장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네. 퇴출되는 것도 어렵고 다시 들어오는 것도 어렵고 이게 반대가 돼야 된다는 게 저 생각입니다. 뭐 소위 말해 퇴출시킬 때는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제 몇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사실 그 사이에 여러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증권사에서도 사실 냉정하게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저 분석 보고서 많이 안 내시지 않습니까? 초대형 기업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내고 네. 옛날만큼 작은 기업들이나 이런 쪽들은 좀 옛날보다 비중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코스닥 투자가 어려운 이유들,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커버하는 기업들이 되게 적다라는 거겠죠. 네. 그런 것들은 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퇴출되고 진입되고 이렇게 활발하게 바뀌어가는 게 장기적으로 코스닥의 경쟁력을 올리는 방안이라고 보세요? 당연하죠.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그냥 끌고 가는 것보다 너무 종목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퇴출과 재진입이 좀 유연하게 된다면은 아마 지금 레벨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소수 업종에 편중된 것들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경민 부장님께 연이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지금 우리 증시뿐만 아니죠. 세계 증시가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이제 미국 금리의 향방입니다. 금리를 내릴 거냐? 일단은 연준의 결정에 따라서 증시의 어떤 그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아서 분위기가 또 바뀌었어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로 해놓고 네. 25bp 내릴 게 아니라 50bp를 내릴 수도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되다가 지금 또 쏙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정확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8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100%였던 거에서 후퇴했죠. 그리고 100%를 가는 과정에서 좀 100%에서 밑으로 좀 내려왔는데 그때 왜 내려왔냐면은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올라오면서 좀 수그러들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PPI가 좀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네. 소매 판매도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에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반등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최근 들리는 소식으로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파월이 잭슨 미팅에서 되게 좋은 얘기 해줄 거야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라는 얘기들이 전해지면서 좀 금리 인하 기대가 좀 후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최근 몇 주 동안 흐름들을 보시면은 다른 건 별로 없었습니다. 뭐 안 좋다라고 해도 그냥 금리 인하 할 거야라는 기대로 시장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만큼 통화 정책이 좀 민감하다라고 생각합니다. B급 가능성 뭐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봐야 되겠지만 9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쇼크가 또 나오면 할 수 그때는 있다. 확실하게 네. 50bp로 갈 수 있다. 더 가능성이 커진다.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작년에도 24년 6월 FMC에서는 금리 인하 한 번밖에 안 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랬다가 8월 고용 쇼크가 나오고 9월 달에도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B컷 가능성이 열려버렸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좀 비슷한 그림이라서 아마 9월 초에 발표되는 8월 고용이 어떤 수준일까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25bp 금리 인하 가능성 저희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다음 달 FOMC를 주시해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연준 내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어쨌든 트럼프가 계속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는 건 뭐 우리 주제에 다 아는 사실인 거고 스티븐 미란이라는 사실상 지금 트럼프의 경제 책사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연준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금리 인하가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던 건데 또 분위기가 바뀌니까 헷갈린단 말이죠. 분위기가 사실 바뀐 건 없어요. 계속 지금 트럼프 대통령 쪽에 라인들이 더 강화가 되는 분위기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도 이제 뭐 일단 9월달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무조건 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게 뭐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겠지만은 두 번째는 이제 FOMC의 이제 구조적 측면을 보면은 이건 내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FOMC 회의에서 사실 12명의 이제 그 투표권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미 이제 미셸 보우먼 부의장하고 크리스토퍼 월러이사는 원래 이제 트럼프가 임명한 라인 쪽이고, 그다음에 스티브 미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지명을 새로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리사 쿡 이사가 벌써 그 통화 정책의 전환점이 와 있다라고 이미 언급을 했을 정도예요. 네. 거기다가 이제 연은 총재들 보면은 지역은행 총재들 보면은 메리데일의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3회 이상 금리 인하 계속 지금 고수하고 있고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2번 이상 기준금리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다 이제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도 지금 통화 정책을 지금 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이미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12명 중에 7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은 그러면은 이번에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잭슨홀 미팅이 이제 21일부터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많은 분들은 지금 파월 의장의 어떤 그 기조 연설에 이제 관심을 갖지만은 한편에서는 파월 의장은 어차피 뻔하다. 그렇다 보면은 지금 남아 있는 이제 파월 의장을 빼면 4표거든요. 그럼 4표 중에서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을지. 그렇다 보면은 지금 추가적으로 연은 총재라든지 아니면 이제 연준 이사들의 발언에 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7표 정도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것은 네. 일단은 기준금리 인하는 거의 저는 이제 확실시 되지만은 과연 50bp 비컷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압박을 강하게 얘기했고 1%대 금리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베센트 장관도 50bp 정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추가적인 이탈표가 더 나왔을 경우에는 만약에 50bp라든지 그 이상의 뭐 올해 3번 정도 이런 속도의 어떤 더 가파른 또 인하 폭에 대한 더 깊이도 더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잭슨홀 미팅은 저는 파월 의장보다는 그 이외에 다른 이제 표를 갖고 있는 이런 연준 위원 또는 지역은행 총재들의 저는 그 어떤 발언을 조금 더 주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국 투표잖아요. 네, 금리 결정. 투표입니다. 네. 12명, 연준위원 12명이 이제 네. 그 연준위원하고 지방 연은 총재들 그쵸. 하는 건데 팽팽하겠어요? 지난번 FOMC 때도 2명이 이탈표가 나와서 이제 그게 시장에서 여러 해석들을 나왔고 스티븐 미란이라는 친 트럼프 인사가 들어갔고 그럼 이제 9월 FOMC에서 이제 어떻게 더 충돌을 할 거냐 이게 그런 적도 있어요? 뭐 6대 6. 그러면 의장이 캐스팅 모드를 갖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렇겠지만 근데 네. 그만큼 이제 그쵸. 인하냐 뭐 동결이냐 인상에 대한 의견들이 엇갈린다라는 게 그 자체가 불확실성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뭐 저는 사실 FICC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렇게 그 이제 하나 고려해야 될 요소가 뭐냐면 이제 관세를 부과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그 미국 시장 내에서는 물가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빅컷이었다가 아마 스몰컷 정도로 좀 낮춰지는 정도의 합리적으로 이렇게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하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기정사실화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 투표상으로 보면은 현재로서는 파월 의장 쪽에 동조한 위원들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숫자상으로. 최근 발언들을 보면은 조금씩 이탈하고 있다라는 게 그래요? 맞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은 말씀하셨듯이 뭐 6대 6 그렇게 된 적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네. 지난번에도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거는 연준 이사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거는 1993년 이후 처음이거든요. 네. 지역은행 총재들은 자기 지역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같이 맨날 논의하고 얘기하는 연준 이사들 사이에서 이견이 생겼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충분히 열려 있다라 보고 있고 폭이 문제다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쉴 새가 없네. 이슈가 너무 많아요. 관세 미국과 타결을 지었지만 끝이 아닙니다. 이제 품목별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또 언급을 했죠. 반도체 관세 곧 부과 발표할 거고 이게 애초에 100%인 줄 알았는데 100%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최고 관세는 300%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의약품 관세와 지금 똑같이 굉장히 무지막지한 관세가 부과가 된다는 거고 물론 여러 미국 측이 제시하는 조건을 지키면 뭐 관세를 피할 수도 있고 저율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이 관세 자체도 이게 하나로 정리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지금 지켜봐야 되는 불확실성인 네, 맞습니다.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방향성은 좀 비슷하다. 왜냐하면은 지금 잘 보시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는 관세가 두 종류예요. 상호 관세가 있고 품목별 관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호 관세는 그냥 일괄적으로 몇 %를 딱 부과하면서 목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을 최소화시키면서 연방 정부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거고요. 품목별 관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국 내사를 리쇼어링 시킨다든가 아니면 타국의 FDI를 이제 투자를 이끌어 갖고 자국 내 제조업을 이제 부활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오는 그 관세율 자체가 얘기가 틀려요. 그러니까 의약품 같은 경우는 처음에 뭐 250%, 300% 얘기 나왔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처음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그 다음에 1년 또는 1년 6개월이 지나면은 여기에 조건이 안 맞으면 이제 150, 250% 때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사실
품목별 관세를 본다면 저는 이제 지금 반도체를 100% 얘기하는 것도 또 비슷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네. 처음에 조건은 왜냐하면 무조건 갖다가 관세 부과하면 이것은 이제 인플레이션 너무 올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그 사이에 FDI, 리쇼어링 다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관세를 지금 부과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게 TSMC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빨리 공장 완성해라. 그 다음에 인텔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겠다. 파운드리는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관세의 방향은 나와 있는데 그렇다 보면 이제 처음에 낮은 관세율을 얼마를 적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지금 뭐 인텔 내용 보고 계시잖아요. 인텔 지분 뭐 10% 인수 검토할 정도가 얘기 나왔다 그러면은 분명히 반도체는 미국의 국가 안보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TSMC,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밸류체인에 꽂는 부분이지 국가에서 지분을 갖고 하는 그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 정도로 본다라 그러면 일단 SK 하이닉스하고 이제 삼성전자에 그렇게 아주 나쁜 조건으로 처음부터 나오진 않을 거다. 그리고 이미 공장 짓고 있고 그다음에 공장가 완료되면은 뭐 파운드리하고 또 HBM 다 생산하는 것 자체가 미국 내에서는 약간 약점이거든요. 그쪽 부분이 약간 약하거든요. 미국이.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보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처음부터 100% 관세로 가진 않을 거다. 일단은 낮은 관세 부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보면서 아마 이제 관세를 확 높이는 그러한 방법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빨리 준비해서 저희가 일을 처리한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아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것 같죠. 관세 협상의 후속 협상이 이제 주 이슈이기도 하고 여기에 다 들어가겠죠. 반도체부터 조선업 뭐 협력 프로젝트라든지. 근데 이제 반도체만 놓고 본다면 최근에 또 하나 불거진 이슈는 인텔이 부상을 했어요. 인텔이 망해가는 인텔을 미국 정부가 살리겠다. 그래서 지분을 인수하겠다. 여기에 또 하나 나온 게 하워드 로트닉 장관은 반도체 기업들에게 주는 보조금은 무상이니까 그 보조금을 주는 대신 지분을 인수해. 여기엔 삼성도 이야기가 들어갔단 말이지. 거의 무협지 수준이에요. 지금 하루하루가 칼을 휘두르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교수님? 뭐 이 대목에 대해서 얘기할 게 사실은 너무 이슈가 많아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데 우선 인텔에 대해서 얘기하면 인텔하고 인텔의 지분을 들어가겠다는 게 확정된 건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리프탄이라는 그 인텔의 CEO가 중국계 말레이 사람이에요. 네. 이제 또 이 사람이 학연, 혈연, 지연은 다 중국하고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내에서 이 사람이 뭐 미국 시민권자긴 하지만 중국하고 너무 가까운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견제를 하다가 이제 반도체의 중요성, 이런 파운드의 중요성 때문에 백악관에서도 이제 좀 약간 우호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긴 있는데 사실은 인텔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근데 사실 인텔 주가 오른 거는 미국 정부가 지분을 10% 취득하겠다 해서 오른 건 아니에요. 소프트뱅크가 2조 8천억 투자해서 올라간 거고 미국 정부가 투자한다는 건 생돈을 넣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나갔던 보조금 이런 것들을 이제 주식으로 지분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텔 주가에는 도움은 안 되지만 사실은 이제 정부가 이 대주주가 된다 그래서 그 회사가 저는 잘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정부가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죠. 사례가 있죠. 오히려 민영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체로만 보면 뭐 그냥 워러브 문제점의 하나로 넘어갈 수는 있지만 저는 지금 이런 환경 변화 요인이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 2위 기업인데 반도체가 우리 수출의 가장 큰 효자 산업인데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위기적인 생존의 어떤 네. 갈림길에 섰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10년 전에 LCD라든지 우리 철강 화학이 다 중국 때문에 다 망가졌는데 지금 반도체는 중국의 공격뿐만 아니라 미국의 또 압박에 또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어떤 약진을 또는 뭐 현명한 대응 전략을 기대해 볼 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예. 생각합니다. 지금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미국과 이제 합의가 된 거는 최애국 대우.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관세를 적용받는 최애국 대우를 지금 합의를 했다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이번 회담에서 또 어떻게 구체화될지를 또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관건은 이거죠. 업황이나 이런 사이클 이런 거 반도체 섹터가 이런 거에 움직이지 않고 지금은 이런 외 이슈들에 관세 이슈, 정책 이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라는 거죠.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고요. 네. 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 실적이 굉장히 쇼크였음에도 불구하고 랩이 많이 올라왔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줘 왔었죠. 네. 말씀 계속하시는 반도체하고 의약품 관세는 좀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까지 이번에 오늘도 나왔죠. 철강, 알루미늄 관세 더 부과했습니다. 50%. 네. 그리고 뭐 구리 관세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관세를 부과하는데 걔네들은 뭐 거침없이 관세를 부과하는데 지금 취임한 이후 반도체하고 의약품 관세 부과는 계속 나오는데 왜 못할까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관세 부과된 산업들을 보면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미국 내에서 생산을 잘하고 있고 우리들이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 없어도 돼. 그런데 지금 계속 협박은 하고 있지만 주저주저하고 있는 반도체 의약품 같은 경우는 미국 내 밸류체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관세 부과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은 트럼프 스타일상 아마도 빨리 들어와라. 빨리 미국 내 공장 짓고 밸류체인 만들어라. 라는 협박 카드지 실제로 100%, 150% 관세 부과하면은 아마 어마어마한 난리가 나겠죠. 지금 밸류체인이 미국 내에서 굉장히 약한 상황이고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걸 낮추기 위한 정책이라고 본다면 반도체 의약품은 굉장히 낮은 관세 수준에서 1년 또는 1년 반 정도 네. 유예 기간을 두고 좀 리쇼어링하는 그런 카드로 좀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휴전 협상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지난 주말 사실 미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휴전 협상이 전격적으로 체결되나 이런 기대도 있었지만 노딜로 끝났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감이 계속된다는 것은 환율과 유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환율 부분. 원달러 환율 보면 또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지금 한 10원 내에서 지금 10원, 15원 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이번에 말씀하신 이제 트럼프하고 푸틴 대통령이 결국 정상회담이 노딜 때문에 많이 환율에 큰 변화를 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외교 어떤 협상 전술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다 밑에서 실무진들이 다 정리하면 가서 정상들은 사인하는 방식인데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가서 일일이 다 만나면서 그 정상회담을 하면서 거기서 딜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이제 푸틴 만났고, 그다음에 젤렌스키 만났고, 그다음에 EU 정상들도 다 만나면서 저는 이제 결국은 사자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 수렴한 게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은 계속 만날수록 저는 어떤 종전 아니면 이제 휴전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더 리스크가 완화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결국 시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결국 이 사자 회담에서 내교국이 나오는 게 거기 버퍼존, 거기 완충지대의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럼 모두가 다 이제 해피할 것인가. 근데 계속 지금 만나고 다시 또 이번에 젤렌스키하고 또 푸틴하고 또 만나고 같이 삼자를 또 만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계속 만날수록 리스크가 완화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국제유가 지금 보시면 62달러, 63달러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환율도 아까 이제 1,400원대 조금 이제 사자가 보이면 사실 불안해져요. 불안해지긴 하는데 네. 일단 저는 1,380원대에서 위아래로 지금 높은 변동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당장 이제 요 변수보다는 일단 달러가 약세로 지금 간 계속 추세가 지금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 달러 약세 추세 때문에 원화도 사실은 한 지금 한 98 정도의 달러 인덱스면은 1,350원 정도는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가고 조금 이제 이벤트가 많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높은 상태에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는 당분간 한 1,350원에서 1,380원 정도 이 부분에서 움직이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원화 쪽에서 보면은 뭐 7월도 무역 수지 흑자 나왔고요. 2분기도 0.6% 플러스 성장으로 좀 바뀌었고 외환보유고도 한 4천억 달러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5년물 국채 CDS 프리미엄이 21bp로 지금 3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로 지금 내려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안정화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고 보면은 일단 양국이 이제 기준금리 어떻게 이제 변화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한 1,350원, 1,380원 정도 이 정도 안에서 범위 내에서 당분간 좀 안정을 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환율의 향방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다 다르실 것 같아서 이경희 부장님. 네. 달러는 지금 추세적으로 약세로 가는 게 맞다고 네.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뭐 등락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는 둔화되는 과정에 있고 네. 주요국들 중에서 유일하게 금리나 재정 확대 그러니까 경기 부양 의지를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는 나라거든요.
반면에 유럽은 독일 같은 경우는 GDP 대비 2%를 재정으로 확대하고 있고 금리를 7번 연속 인하한 다음에 좀 멈추고는 있지만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려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지준율 인하 그리고 재정 드라이브 계속적으로 걸고 있죠. 뭐 금리 인하면은 약한 거 아니냐라는 것보다도 그동안 부진했던 중국과 유럽 경기가 바닥을 잡고 턴어라운드하는 반면에 미국은 좀 압도적인 GDP 성장을 보여줬던 미국이 이제 1%대 성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올해 말 내년 초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네. 이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저희는 올해 말 내년까지도 좀 달러는 약세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달러 환율은요? 원달러 환율은 저희는 단기적으로 올해 안에는 일시적으로라도 1,300원을 깰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고요. 내년 중에는 1,250원, 6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림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1,300원을 깰 수 있다. 뭐 라는 하우스의 전망인 네, 거죠. 이게 깨서 막 쭉 빠진다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깨져서 좀 반등을 하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겠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왜 1,300원이냐라고 하시는데 달러 인덱스 보면은 작년 10월 저점을 깼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원달러율은 1,308원입니다. 네. 그 정도까지는 정상화될 수 있는 레벨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의견도 듣겠습니다. 이쪽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돼 갖고는 트럼프도 이제 체면이 있고 그리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이제 지쳤으니까 네.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좀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저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에 따라서 저기 달러도 저도 약달러에 저도 사실은 베팅을 하는데 그런데 달러는 전체적으로 세계 전체적으로 약달러가 분명하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원달러 환율의 환율 따지면 이 원달러 환율은 그렇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한국의 어떤 그런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1,350원에서 1,400원 사이에서는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 기조는 약달라는 거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환율까지도 그렇게까지 크게 내려간다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거의 끝날 때가 돼서 저희가 이 모든 이슈들, 변수들을 다 짚어봤고 그러면 이제 연말 코스피가 어떤 모습일까, 우리 시장이 어떤 모습일까라는 부분들 사실 이제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이제 증권사에서 연말 코스피 전망 보고서 다 상향해서 내놓으셨어요. 일단 대신증권의 생각을 좀 듣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안에 3,400 역사적 고점은 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여곡절이 있겠죠. 3분기 조정을 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그동안 3,200선에서 잘 버티던 시장 흐름들이 조금 밀려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오늘 3,100이 깨지긴 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3,000선 지지력 테스트 좀 언더슈팅이 있다면은 2,900선대까지는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비중 확대할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전체적인 큰 그림들은 악재가 나면 악재가 나올수록 정책 드라이브는 더 세집니다. 고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미국 금리 인하 폭은 더 커질 것이고요. 트럼프의 내년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재정 드라이브도 더 강해질 것이고요. 그래서 불확실성은 많고 시장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폴리시 믹스라고 하죠. 재정 확대와 금리 인하가 맞물리는 구간들이 지금까지는 미국 이외의 지역들에서 펼쳐와서 시장을 끌어왔다면 올해 3분기 이후, 그러니까 9월 이후에는 미국도 가세하면서 좀 더 유동성 모멘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내년까지 좀 더 열어놓고 바라볼 수 있는 그림들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 아마 3분기 조정이 있다면 그리고 또 저희가 예상치 못한 조정이 나온다 한다면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할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3,500까지 보고 있습니다. 3,500. 네, 좀 더 세게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상법 세제 개편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일단 PBR 저는 한 1.5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배당 성장률 한 4% 가능하다. 그다음에 지금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제 혁신 성장이죠. AI 반도체, 뭐 플랫폼, 신재생에너지, 헬스케어, K컬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효과를 좀 발휘하고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이 좀 이어진다라고 보면은 기업들의 이제 이익 성장률 올해 한 5% 정도 가능할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3, 4분기 성장률 뭐 PER도 지금은 14배인데 5년 평균치 한 17배까지는 올라야 되지 않겠는가. 그 정도라고 하면 저는 한 연말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조건들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잘 진행된다고 하면 저는 한 3,500 정도까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3,600, 700까지도 저는 큰 소리를 쳤었는데 네. 제가 최근에 그 어떤 우리 새 정부와 집권 여당에서 하는 정책들을 보고 난 다음에는 3,250 저는 그렇게 굉장히 낮췄습니다. 그래서 많이 낮추셨네요. 많이 낮췄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새 정부라든가 정책들이 또 이런 그 투자 심리가 한번 깨지면 다시 살아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봉합시키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지만 또 새로운 정책도 친시장적인 정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엇갈린 물가지표의 금리 인하 기대는 다소 애매해졌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은 아직 안개 속입니다. 정책은 또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도 큰 것 같습니다. 증시가 불확실성에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